내게 빵과 물만 있다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 적게 가질수록 풍요해지며 욕망을 가질수록 고통만 따라온다라고 외치며 평생을 살아간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꽉 찬 옷장 앞에 서서 정말 자주 입는 옷 10벌만 남기고 그리고 신발장에 구두 한 컬레, 운동화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몇 개만 빼고 더 이상 사지 않고 자동차도 시계도 그리고 더 이상 비싸도 너무 비싼 명품 가방도 액세서리도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처럼 빵과 물만 있으면 살 수는 없겠지만 에피쿠로스가 진지하게 고민한 고통이 없고 욕망 없는 삶을 살기 노력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도 그랬고 지금도 왜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 인생을 꿈꾸며 자유로워지려고 할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욕구를 분출합니다. 이러한 삶이 더 멋있게 보이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왜 노력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욕심과 욕망이 사라져버린 웅동이의 권태와 나태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온동력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화려한 집이나 값비싼 물건, 풍족한 재산도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라곤 오직 손바닥만한 작은 텃밭과 소박한 빵 한 조각, 그리고 물을 섞은 포도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그야말로 미니멀 라이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그 초라해 보이는 살림살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물건을 비우려 겨우 찾으려 하는 그 마음의 평온을 이 사람은 이미 2300년 전에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 그 진짜 원조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피쿠로스에 대한 거대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흔히 에피쿠로스 학파락하면 로마 시대 이후로 방탕하게 술을 마시고 먹고 놀며 쾌락을 탐닉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오늘 즐겨 하면서 파티를 벌이는 방탕아들처럼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그런데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가 말한 쾌락은 흥청망청 노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소위 금욕주의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절제된 삶을 살다가 합니다. 그가 말한 진짜 쾌락은요, 고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들어있으며 우리는 온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를 빼낸 순간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그냥 편안해집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행복이 바로 이겁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돌멩이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 돌멩이는 무엇일까요? 에피쿠로스는 딱 두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인 욕망입니다. 남들이 좋은 차를 사니까 나도 사야 하고 더 큰 집, 더 비싼 옷을 끝없이 쫓는 마음입니다. 이 욕망은 채워도 밑 빠진 독처럼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이 두 개의 돌멩이만 빼내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진 상태로 이른다고요. 그는 이 상태에 아타락시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아테네 한 구석에 정원이라 불리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그와 친구들은 손수 채소를 기르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밤새 삶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값비싼 산의 진미도 화려한 연애도 없었습니다. 그저 빵과 물 그리고 마음 받는 친구와의 대화. 에피쿠로스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내게 빵과 물만 있다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 그 이 한마디가 그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피쿠로스 말처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쫓기만 하면 우리 삶에는 결국 고통이 따라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너무 만족해버리면 이번에 정반대 함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순간 삶은 도전을 잃고 지루한 권태와 나태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설렘도 없는 하루하루, 그것 또한 또 다른 얼굴의 고통인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아침에 눈뜨게 하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게 만드는 힘,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 바로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은 우리를 병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는 어쩌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어리석은 욕망은 덜어내되 나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욕심은 남겨두는 것. 2003년 전 F크로스가 정원에서 던진 질문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강물이 빠른 속도로 엄청 흐릅니다. 강에 누가 있나봐. 산이 우르릉 무너집니다. 산이 화가 났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칩니다.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노한 거야. 보이시나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 구석구석에서 누군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정령, 산의 신령, 하늘의 신. 바로 여기서 인류 최초의 종교 애니미즘이 싹틉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신이라는 개념의 씨앗이 되죠. 인류의 종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소박한 느낌과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훗날 처음으로 조로아스터교처럼 종교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뭔가 있겠지, 누가 뒤에서 조종하겠지라는 카더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대상이 점점 뚜렷한 형상과 의지와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행위자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그러한 추상적인 관념이 인간 세상을 지금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의 씨앗이 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진화의 결과입니다. 1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어느 깊은 밤, 우리의 조상은 정글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은 이미 꺼졌고 눈앞에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립니다. 숨이 멎습니다. 심장이 가빌뼈를 두드립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뿐입니다. 저건 그냥 바람일까? 아니면 나를 노리고 있는 호랑이일까? 자, 여기서 당신에게도 0.5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판단하세요. 만약 그냥 바람이었는데 펄떡 일어나 도망쳤다면 조금 우스울 뿐입니다. 머쓱하게 다시 앉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호랑이였는데 에이 바람이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순간 당신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연은 겁 많은 조상을 선택했습니다. 소리 하나에 100번을 놀라 도망치더라도 진짜 호랑이를 딱 한 번 피하는 내가 살아남았으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소리 그리고 느낌에 본능적으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감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이상한 습관을 하나를 갖게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누군가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피해라. 바람에도 그림자에도 어둠 속 모든 곳에 의도를 가진 무언가를 집어넣는 습관.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생존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착각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바로 이 사소한 생존 습관이 수만 년의 시간을 건너 인류 최초의 신을 탄생시킨 씨앗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씨앗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하고 무서운 종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이라는 존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개념들은 대체 언제, 어디서 처음 생겨난 걸까요?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씨앗을 알게 됐는데 그럼 누가 이런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개념들을 만들었을까요? 신이 우리에게 준 진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3000년도 더 된 고대 페르시아의 한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는 지금 이란 땅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략 기원전 1200년 무렵으로 봅니다. 예수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선 시대죠. 당시 사람들은 수십만 명의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늘의 신, 물의 신, 불의 신, 마치 한 교실에 반장이 여러 명 있어 서로 다투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조로아스터는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상을 만든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아우라 마즈다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율신 사상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영이 벌이는 거대한 정쟁터이며 인간은 매 순간 어느 편에 설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요. 착하게 살면 죽은 뒤 빛의 세계로, 악하게 살면 어둠의 세계로 간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찾아와 선이 완전히 승리한다.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의 대결, 심판의 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로아스터교는 종교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훗날 등장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유하는 핵심 뼈대를 조로아스터교가 먼저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상은 어떻게 유대인에게 전해졌을까요? 여기에 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586년
유대인들은 바빌론 제국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른바 바빌론 유수입니다. 그런데 50년 뒤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바빌론을 무너뜨립니다. 이 키루스가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인 키루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 칭하며 극찬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약 200년간 페르시아 지배 아래 살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름을 가진 천사들, 인간을 시험하는 사탄, 죽은 자의 부활, 세상의 종말,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 시기를 거치며 뚜렷해집니다. 심지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도 사실은 조로아스터교 사제 마귀였습니다. 마술을 뜻하는 영어 단어 매직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이 오래된 종교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악마,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낙원을 뜻하는 영어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로 담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3000년 전 한 예언자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상상하는 세계 곳곳에 이토록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알면서도 피우는 사람도 많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담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죄책감 없이 들이키는 탄산이 들어가 있는 달콤한 음료 속에 담배만큼 위험한 물질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달달한 음료 한 캔에 담배 한 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액상가당입니다. 음료 회사들이 설탕 대신 이걸 넣는 이유는 단순해요. 옥수수로 만들어 값이 싸고 액체라서 음료에 휙 잘 녹거든요. 설탕보다 더 달면서 원가는 싸니 기업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포도당은 온몸이 세포가 나눠서 처리하지만 과당은 오직 간 혼자서 떠안습니다. 집안 쓰레기를 방 하나에 몰아넣는 격이고 간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지방간,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방어세가 됩니다. 최근에 이 과당이 암세포의 성장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포만감을 속인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그만 먹어라고 외치는 알람이 있는데 과당은 이 알람선을 슬쩍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콜라 한 캔을 다 비워도 배부른 줄 모르고 자꾸 손이 가는 겁니다. 어린이 비만의 1등 공신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담배 위험을 알고 세금을 매기고 학교 근처 판매를 막고 그리고 나이를 확인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 액상가당은요? 이제는 설탕세를 물리고 학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음료 속 함량의 한도를 정할 때입니다. 비만을 일으키고 대사질환의 원인인 액상가당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달콤함이라는 가면을 쓴 조용한 독,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담배처럼 음료의 경고 메시지와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한두당 주가가 드디어 100만 원이 된 회사, 토요타를 제치고 일본 주식시장에서 넘버원이 된 회사, 그리고 주가 상승률 320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고 시가총액 500조가 된 키오시아.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에 한 주당 단돈 15,000원에 팔린 회사입니다. 한금알을 낳는 거위를 땡처리한 도시바 경영진. 누가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낸드프레시 사업을 매각했을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손으로 키운 사업이 알고 보니 한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그걸 헐값에 팔아넘기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것도 단 몇 년 만에. 그 거위가 무려 25배로 몸집을 불리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때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던 도시바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때 도시바는 일본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쓰던 노트북,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이고 세계 최초로 낸드프레시라는 기술을 발명한 곳이기도 했죠. 낸드플래시,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영원히 기억하는 메모리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 USB, 노트북 안에 다 들어있는 바로 그 기억장치입니다. 도시바는 이 분야의 원조 맛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이 어쩌다 무너졌을까요? 비극의 씨앗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원자력이었죠. 2006년 도시바는 미국의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를 6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경쟁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비싼 값이었습니다. 도시바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원전을 지을 테니 이건 노나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운명의 작년이었을까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전 세계가 원전의 등을 돌렸습니다. 원전은 위험하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너도 나도 온전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도시바가 비싸게 사들인 웨스팅하우스에는 주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황금알이 될 줄 알았던 사업이 매일 돈을 까먹는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2017년 웨스팅하우스는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 막대한 손실이 고스란히 도시바의 빚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도시바가 무려 7년 동안이나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게 밝혀진 거예요. 회계부정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성적표 위조입니다. 실제로는 50점인데 90점이라고 적어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속이는 거죠. 회사가 벌지도 못한 돈을 벌었다고 장부에 거짓으로 적어온 겁니다.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의 민낯이 드러나자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도시바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빚더미에 앙든 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쫓겨날, 그러니까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합니다. 프로리그에서 강등당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당장 막대한 현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시바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립니다. 가장 아끼던, 가장 돈을 잘 벌어다주던 효자 사업을 팔기로 한 거죠. 바로 그 낸드프레시 반도체 사업부였습니다.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아주던 바로 그 거의 말입니다. 2018년 도시바는 이 사업부를 약 2조에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에 팔아넘깁니다. 인수한 곳은 미국의 베인캐피탈이라는 상호펀드가 주축이 된 연합군이었습니다. 상호펀드? 이것도 쉽게 비유하면 부동산 고수와 비슷합니다. 낡은 집을 싸게 사서 멋지게 리모델링한 다음 몇 배 비싼 값에 대파는 전문가들이죠. 이 연합군에는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도 약 4조 원을 투자하며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에서 지금의 키오시아로 말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흔한 몰락 스토리 같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도시바가 거의를 팔아넘긴 지 몇 년, 세상에 AI 열풍이 불어닥칩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바로 그 낸드프레시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키오시아 메모리를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그 결과는요, 2조 원에 팔렸던 그 거의가 지금 무려 50조 원이 넘는 괴물 기업으로 자라났습니다. 무려 25배입니다. 작년 말 주식시장에 처음 대비했을 때 한 주에 우리 돈 약 15,000원이었던 주가는 지금 95만 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키오시아는 마침내 일본 주식시장 전체에서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대장주 차례까지 올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도시바가 그때 그 거의를 팔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도시바는 일본을 대표하는, 아니 세계를 호령하는 초대박 기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도시바는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에 어쩔 수 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 순간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자신이 헐값에 넘긴 그 사업부가 50조엔짜리 괴물로 자라나는 걸 지켜보며 도시바는 그저 씁쓸하게 입맛만 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바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장 이 길을 넘기기 위한 도시바의 선택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황금알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뼈아픈 실수였을까요?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내린 선택 하나가 수십 년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것. 도시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 일본에서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지율이 22%까지 폭락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몰락하고 다카이치 사나에로 교체가 됐는데 2026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어도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같은 당 자민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본은 딱 2번을 빼고는 이상한 정당이 이상한 시스템으로 이상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형식은 민주국가지만 러시아나 중국처럼 일당 독재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고 있고 국민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일당 독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도적 절차적으로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가 보장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왠지 강제가 아닌 수능에 의한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는 매번 합니다. 투표소도 열리고 야당 후보도 나옵니다. 겉모습만 보면 완벽한 민주주의죠. 그런데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마치 반장선거를 매번 하는데 후보는 여러 명 나와도 이기는 애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판을 짜는 방식에 있습니다. 일본의 시골 지역은 인구가 적은데도 국회의원 자리를 도시보다 훨씬 많이 배정받습니다. 시골 유권자 한 표가 도시 유권자 두세 표와 맞먹는 셈이죠.
그리고 이 시골 지역일수록 자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곳입니다. 즉 게임의 규칙 자체가 한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습이란 요소가 더해집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아들이 은퇴하면 손자가 그 지역구를 물려받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봐온 익숙한 이름이고 정치신이 뚫고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마치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처럼 정치가 하나의 세집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언론도 이 구조에 순응합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은 정부 부처마다 설치된 기자클럽이란 곳에 소속된 기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밑보이면 취재 자체가 맥힙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신문보다는 무난한 보도가 반복되고 국민들은 정권을 의심할 계기 자체를 잘 접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선거를 조작하지 않고 야당을 탄압해 감옥에 보내지도 않으며 언론을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에서 실제 권위주의 국가들과 명확하게 다릅니다. 다만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건 겉으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 있어도 조직력, 자금력, 지역 기반, 언론 가능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사실상 한 정당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한번 굳어진 이상하고 수능적인 민주 시스템은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내용은 독재 국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그런데 요즘 이 수박이 천연 비아그라라고 해서 남자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남성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수박 속에 들어있는 시티루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우리 몸속에서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시티루릴이 아르기닌으로 바뀌고 이게 산화질소라는 걸로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질소가 뭐냐? 한마디로 혈관을 이완시키지는 C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니까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이런 생각 드시죠? 혈류가 좋아진다? 그럼 당연히 남자 컨디션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싸! 네, 그런 마음 압니다. 놀랍게도 이게 그냥 소문과 인터넷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 연구가 있습니다. 2011년 경증 발기부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하루에 1.5g의 시트루를 꾸준히 먹었더니 실제로 발기 형도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진짜네? 매일 먹어도 되는 거야 싶죠? 과일이니까 몸에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과는 매우 경미한 수준, 둘은 증상이 경쟁일 때만, 셋은 한 번 먹고 짠!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2주에서 4주를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그라처럼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 아니고요. 그건 좀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박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냐 하실 텐데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수박살에 100g의 시트룰릴이 대략 250g에서 300mg, 보통 우리가 한 번에 먹는 300g 한 접시면 약 750mg에서 1g 정도 들어있습니다. 연구에서 쓴 용량이 하루에 1.5g이었죠. 그럼 매일 수박을 반 통씩, 그것도 매주 꾸준히 먹어야 겨우 비슷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비아그라 효과를 보려면 솔직히 수박 한 100개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혈관 기능에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비아그라처럼 남성 컨디션을 직접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인 듯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효과 보겠다고 수박을 반 통씩 매일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이 의외로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평소 한 접시 정도는 수분이 대부분이라 괜찮은데 욕심내서 양을 확 늘리면 남성 컨디션이 좋아지기 전에 혈당 스파이크로 먼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수박은 맛있게 즐기는 여름 과일이지 치료제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고민이 있다면 수박 한 통보다 비뇨기과 가서 상담을 하고 꾸준히 러닝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일본의 한 IT 기업이 유럽 한복판 벨기에 프로축구 구단을 통째로 사들입니다. 구단주의 비싼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막대한 중개권료를 노린 투자일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 인수의 목적은 단 하나, 자국 선수들을 유럽의 그 험난한 피지컬에 적응시키기 위한 일종의 해외 직영 연구소를 짓는 거였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축구계와 야구계를 뒤흔드는 일본 스포츠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오타니 쇼헤이, 배구와 육사, 그리고 축구까지 일본 스포츠의 성과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과 국외 종목들의 선전,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에서 유럽 축구 수준까지 올라간 일본 축구. 2010년대 들어 눈부신 성장을 한 일본 스포츠, 개인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치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근성이나 악발의 정신으로 설명하려 하시죠. 쓰러질 때까지 뛰는 투혼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철학을 이미 오래전에 폐기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정신력으로 넘는다? 아닙니다. 그들은 과학과 데이터 그리고 자본으로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선수의 움직임을 초당 프레임 단위로 쪼개 분석하죠. 실제로 미토마 카오루 선수는 대학 시절 자기 머리에 고프로 카메라를 달고 뛰었습니다. 드리블을 할 때 내 시선과 무게중심이 수비수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걸 데이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곳이 일본의 국가급 스포츠 연구소입니다. 관절 각도, 혈중 젖산 농도, 심지어 유전적 지표에 맞춘 영양까지 거의 산업규모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국가대표팀은 물론 학교, 체육, 현장까지 뿌리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가장 밑바닥, 바로 학교 운동장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일본엔 부활동, 우리말로 동아리 활동이라 부르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 첫째, 저변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재능 있는 1%만 따로 뽑아 키우는 게 아니라 전국의 학교가 거대한 저수지처럼 인재풀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물이 많을수록 큰 물고기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둘째, 어릴 때부터 매일 반복하는 훈련량이 몸에 밴 성실함을 만듭니다. 셋째, 과거엔 이 학교 체육이 그저 아마추어 취미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앞서 본 국가연구소의 과학 데이터가 학교 현장까지 내려오고 전국 60개 달하는 프로구단이 촘촘하게 흩어져 이 학교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전문 아카데미로 빨아들이죠. 즉 누구나 즐기는 넓은 저변과 엘리트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돈은 대체 누가 됩니까? 비밀은 J리그의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 리그는 출범부터 기업의 홍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구단 이름에 기업명을 빼고 지역명만 쓰게 했죠. 중개권료는 균등하게 나누고 지역 중소기업이 후원하고 주말이면 경기장을 거대한 축제로 만듭니다. 그 결과 구단들은 매년 우승하거나 선수를 비싸게 팔지 않아도 흑자를 냅니다. 천재 한 명에 기다린 게 아니라 탄탄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처럼요. 바로 흑자 생태계가 핵심입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10년, 20년 뒤를 보고 유소년에 돈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죠. 1993년 J리그는 100년 구상을 발표합니다. 2050년 월드컵 우승, 보통 이런 슬로건은 선거용, 보여주기용이죠. 그런데 일본은 30년간 이걸 진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핵심이 바로 생각의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동양인 선수는 피지컬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택한 돌파구가 스캐닝, 즉 공을 받기 전에 주변을 미리 읽는 능력입니다. 체스로 비워볼까요? 아마추어는 눈앞에 말만 봅니다. 하지만 그랜드마스터는 말이 놓인 빈 공간을 봅니다. 받기도 전에 이미 뭐 할지 정해놓은 인지 속도, 현대 축구에선 발은빨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8살, 10살 꼬마들에게 화려한 드리블보다 고개 돌리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코치가 등 뒤에서 색깔 콘을 들고 서 있으면 공이 발이 닿기 전에 고개를 돌려 그 색을 예측해야만 패스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당장 주말 경기에서 이기려면 덩치 큰 공격수에게 롱볼을 뻥뻥 차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느려 보이는 훈련을 수십 년이나 밀어붙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구조적 인내심에 있습니다. 일본에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잘리는 게 아니라 철학을 안 따라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14세 이하부터 성인 대표들까지 모두가 똑같은 존수를 목표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려면 세계 최고 피지컬과 직접 부딪혀 봐야 합니다. 유럽 진출이 필수죠.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럽이 남미 유망주에 수백억을 쓰는데 J리그 구단은 자국 에이스를 고작 몇 억, 심지어 공짜로 풀어줍니다. 핵심 자산을 헐값에 넘기다니 손해 아닐까요? 아닙니다. 흑자 생태계 덕분에 돈이 급하지 않으니 이적료를 포기하는 대신 선수의 경험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중세 장인 길드의 저니맨 전통과 똑같습니다. 젊은 장인이 유럽을 떠돌며 선진 기술을 배우고 고향에 돌아와 길드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적료를 확 낮추면 유럽 구단 입장에선 부담 없는 복권이 됩니다. 그만큼 선수에게 출전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고요. 그래도 텃세와 벤치 신세 같은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프닝에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벨기에 구단 신트트라 위던을 일본어 IT 기업 DMM닷컴이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요리사, 통역관, 전술 분석관까지 대거 투입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애로움, 식습관의 차이, 그리고 언어 장벽입니다. 이 변수를 아예 시스템으로 싹 제거한 겁니다. 유럽 한복판에 세운 일본 축구의 직영 지사인 셈이죠.
여기서 1차 적응을 마친 선수는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라는 더 큰 무대로 점프합니다. 마지막 톱니바퀴는 실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감독 평균 수명이 고작 14개월인 시대에 일본의 모리야스 감독 체제를 길게 유지했습니다. 협회가 본 평가 기준은 어제 경기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독이 유로파 선수들을 시스템 안에 잘 녹여내는가, 그 철학을 지켜내는 거였죠. 그 결과가 바로 북중미 월드컵의 조직력입니다. 선수 수명 이상이 각기 다른 리그에서 뛰어 발 맞출 시간조차 없는데도 며칠만 모이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몸이 배어 있으니까요. 에이스 2명이 부상으로 빠져도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두각은 누구처럼 언제나. 자,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두각은 누구처럼 어쩌다 나타난 돌연변이 천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구조의 승리계였고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